네, 안녕하세요. 오프입니다. 2022년 2월 28일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네요. 암호화폐 결제 업체 코인게이트, 70여 종 암호화폐 우크라이나 기부 지원. 네,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 코인게이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포함한 70여 종의 암호화폐를 통한 우크라이나 기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네, 여러분 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용을 할까요? 네, 여기서 바로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한 예, 이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네, 기존 달러나 유로화 같은 거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일단 은행이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현금화시켜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현금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이거 자체가 화폐이긴을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코인에 관련된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익숙한 나라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은 암호화 자산, 그 안전 자산 또는 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지를 대우를 받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스라엘 테러 자금 조달 연루 30개 암호화폐 지갑 압수 뭐 실제로 이런 장점인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단점이자 장점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금융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달러라든지 뭐 이렇게 결제 대금에 대해서 스위프트를 제재해 버리면은 이출금 국제 간 송금이 막혀 버리거든요. 국가 간의 송금이. 그런데 이렇게 테러 조직들도 뭐를 사용한다? 암호화폐 사용하는 것처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를 사용해 보면은 그런 국제적인 제재들이 다 무용화가 돼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장점과 단점이 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아무리 어떤 제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암호화폐로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오뽀님 아까 뉴스 보니까 러시아의 암호화폐도 제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제재한다는 게 비트코인을 사용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거래소들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IP로 어떤 거래소나 또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됐을 때 이거를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중국도 이미 막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근데 어차피 IP 우회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스위프트 대체할 내부 결제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뭐 스위프트 막아놔도 대응도 하겠다는 거죠. 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돈바스 포함 우크라 영토 내 완전 철거를 요구했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에서는 우리 협상할 생각 없다라고 하는 거죠. 크림반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8년 전인가 2014년이죠. 2014년도에 이미 러시아에 기속이 됐고요. 그리고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흑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저기는 내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도로스 군사적으로 도로스 TV님 구독 감사합니다. 예, 저 자리는 군사 요충지 자리고요. 원래 예전에 소련에서 연방 국가로 우크라이나 나갈 때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던 지역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있는 러시아군을 철수를 시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공격당한 우크라이나가 비난받아서는 안 되지만 크림반도 때도 똑같아요. 크림반도도 처음에 협상한 대로 그냥 러시아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내비뒀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을 쫓아내니까 결국 러시아가 먹어버렸잖아요. 크림반도. 이번에도 돈바스 지역을 원래 우크라이나가 미인스크 회담에서 자치구로 인정해주기로 협의 다 해놓은 다음에 그걸 안 지키니까 러시아가 돈바스를 빌미를 잡고 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저는 양쪽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푸틴이 가장 큰 잘못을 했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을 시작을 한 건 푸틴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우크라 역시도 빌미를 계속 제공해 왔다라고 봅니다. 알아서 하겠죠. 이거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미국 재무부, 미국인,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시키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나라와 나라 국제 간의 어떤 거래가 아니라 미국 사람과 미국에 있는 사업가와 러시아에 있는 사업가 또 러시아에도 미국에 있는 많은 사업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내부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중앙은행에서 스위프트를 통해서 입출금이 돼야지 거래 대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결국은 뭐 개인들만 다 죽어나라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이번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지난해 암호화폐 급여 희망 근로자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네, 돈을 받을 때 암호화폐로 받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현금으로 받지 왜 암호화폐로 받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요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상당히 싼 거예요. 해외 거래소는 수수료도 비싸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은 뭐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또 외국 같은 경우는 계좌도 안 만들어줘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인텔 채굴기 기존 아식 채굴기 절반 가격의 효율은 10%, 15% 높다. 이게 뭐냐면요. 이거 재밌는 거 나오겠다. 요 옆에 보이는 게 아마 인텔에서 새로 만든 채굴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채굴기, 미국에서 만든 이 인텔에서 만든 이 채굴기가 나오기 전에 최고의 채굴기는요. 비트메인이라는 중국 회사에 우지안이 만들고 있는 엔터마이너 19라는 채굴기거든요. 근데 엔터마이너 같은 게 지금 가격대가 이게 한 2,900만 원, 뭐 3천만 원 이 정도 될 거예요. 한국 돈으로요. 2천만 원 중후반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보다 요거는 가격인 절반 가격에 효율이 15% 높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인텔에서 이 채굴기를 보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해시레이트가 확 올라갑니다. 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확 올라가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확 올라간다는 소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단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예, 채굴 단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텔 쪽에서 요거 만드는 거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요. 또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의 채굴업체 있잖아요. 기득권, 그러니까 채굴장에 기득권 채굴장들이 있습니다. 중국발. 이런 애들이 자기네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이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기존의 엔터마이너를 사용하던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높은 효율을 내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이기죠. 그래서 아마 물갈이 된다. 채굴장이 물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중국 채굴 세력들에서 새로운 채굴 세력으로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조수 수가요, 28만 개를 넘겼다고 하죠. 예,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더리움 10개면 지금 얼마야? 지금 한 30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 야, 예전에 이더리움 100개, 200개, 1000개씩 들고 있는 사람들 수두룩했는데 제 주위에도 저도 한 1000개씩 들고 있었거든요, 이더리움요. 야, 그 돈을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네, 외신 우크라이나 정부 전쟁 물자 확보 위해 1,000만 달러 상당의 기부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네. 네, 공금 4억 원 빼돌려서 가상화폐 투자로 달린 횡성군청 공무원 구속. 네,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네, 리서치 암호화폐 거래보 샌드위치 거래로 수억 달러 수익.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전에 그 네이버 카페에서 보따리 장사를 했다는 분 있잖아요. 이겁니다. 예, 어떤 거래소와 거래소들 간에 가격 차이가 났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래를 한다.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예, 그러니까 가로채는 거죠. 누군가가 쉽게 말해서 API라고 제가 여러 군데 설명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업비트에도 보면 이 고객센터 보면은 오픈 API라고 있잖아요. 오픈 API가 뭐냐면 봇입니다. 봇. 네. 모든 거래소는요, 이런 식으로 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 API는요, 회선이 달라요. 우리가 실제로 업비트 거래소에다가 어떤 매수 매도를 체결하는 속도보다요,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얘네가 우선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코인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해보신 분 있나? 저는 많이 해봤는데 내가 팔기 위해서 딱 걸잖아요. 내가 팔기 위해서 맨 위에다 걸어놓으면요. 갑자기 조금 있으면 내 밑으로 걸려요. 내가 살려고 밑에다 딱 걸면은 내 위로 한 틱 위로 또 누가 살려고 걸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사는 거를 방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가 살려고 걸면 그 위에 한 틱 위에다 올리던지 한 틱 아래로 내리던지 이런 식으로 내가 걸 때마다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시 움직이는 건데 그게 바로 샌드위치 거래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못 사게 하고 못 팔게 해서 그거보다 더 비싸게 팔고 사고 하는 거 이런 매매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매매하는 걸로 인해서 수억 달러 수익을 올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복거래 봇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 이거 홍보하는 기사 같아요. 그게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예. 사우스파크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미국 최대 비트코인 ETF 퍼포즈 지난해 11월 이후 비트코인 보유량이 31% 증가했다. 핵심이죠. 비트코인이 작년에 11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래들은 비트코인 물량을 30%나 늘렸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 맞습니다. 네. 네, 보파에서요. 암호화폐는 겨울이 없다.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추세 및 개발자 활성도도 여전히 높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관점을요, 이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야, 이게 지금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 기반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는지, 또 이 산업이 계속 커지기 위해서 밑에서 파이가 커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은 완전 바닥이고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 너무도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무조건 묻지도 말고 투자해야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고려되는 물량을 늘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보고요. 그냥 유튜버 방송 보면서 시즌이 끝냈네, 말았네, 올라가네, 떨어지네, 지금 가격에서 떡락입니다. 지금 가격 상승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요. 돈 절대 못 벌어요. 그리고 또 그런 관점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로 들어와가지고 다 마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진은 투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마진 하시는 분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도박이에요, 도박.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나중에 돈 벌면 뭐해? 나중에 비트코인 올라가면 뭐해? 나는 지금 당장 투자해가지고 레버리지 20%, 20배, 30배 걸어서 오늘 저녁 못 넘기면 나는 중냐 사냐 결정되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래서 적어도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과만 함께 합니다. 마진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뭐 조금 올라가면 올라갔네, 떨어지면 떨어졌네 하는 거 이제 꼴보기 싫어요. 그분들은 그냥 마진하는 방송 가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우리 지금 물려 계셨지만은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 시장은요 죽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미 연준의 긴축 정책과 거시적 역풍으로 인해 향후 6개월간 암호화폐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 수 증가 추세와 여전히 활발한 개발자 활성도 등 감안할 때 암호화폐 겨루 오지 않을 것을 설명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미 연준 내년에 4차례 걸쳐 금리 인상 단행. 이것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오늘은 4차례잖아요. 지난주에는 7차례, 지난주에는 8차례, 그 전에는 9차례. 근데 중요한 건 줄어드네요. 그래도 9차례에서 4차례로 줄어들었네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리플 법률 고문 SAC 소송 관련 비공개 문법 위도조 해석, 왜곡 해석했다. 현재 리플이랑 SAC랑 소송이 걸리고 있죠. 근데 이 소송이 진짜 재밌는 게요. 처음에 SAC에서 리플을 소송했을 때 전체적인 여론이 어땠냐면요. 리플이 나쁜 놈이다였어요. 리플은 왜 계속해서 재난 물량 많이 팔아먹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오는 게 SAC는 한 번도 소송에서 져본 적이 없다. SAC가 바보도 아니고 아무 의미도 없이 저렇게 소송을 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리플이 진다는 관점으로 많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리플한테 유리하게 가는 게 SAC에서 너무 무리수를 쓰는 게 많아요.
예, 그리고 이때는 리플한테만 걸었는데 그 이후로도 SEC가 여러 지금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 다 개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모든 건 규제의 주체를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예전에는 초반에는 SAC를 응원하는 그리고 옹호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반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리플과 SAC 소송에 관련된 거는 저는 이미 뭐 내용은 결론은 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소송이 1, 2년 안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몇 년까지 끌고 갑니다. 예. 그럼 결국은 합의입니다. 예, 결국은 뭐 리플이든 SEC든 적정한 자리에서 합의를 볼 거고요. 그 합의의 기준을 잡는 거는 저는 리플 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재단에서는 뭐를 잡을 걸까요? 네,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펌핑 시켜야 될 시기에 맞춰가지고 합의를 맺겠죠. 그리고 합의가 되는 순간에 리플은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이미 SEC 쪽에서는 리플 쪽에다가 네, 합의할 수 있는 네,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리플이 안 받고 있는 거죠. 아마 리플이 아마 받을 거예요. 어느 순간 합의해가지고. 그날이 리플이 떡상. 그리고 리플 재단에서는 그날을 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분석 SAC 상승 조정 주기 점점 짧아지고 있다. 네, 짧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네,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돼요. 네, 오늘 뉴스가 뭐 이렇게 많아요? 네, 지난주 거래소로 8,390만 달러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거래소로 비트코인 물량이 많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거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이거죠. 지난주죠, 지난주. 예, 지난주에 우리는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항상 저런 뉴스를 보면요.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 보시면요. 비트코인 물량이 예, 여기 올라왔죠. 이렇게 쭉 내려오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 지금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거 누가 분석해줘 이런 거를. 쭉 내려왔죠.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왔죠. 여기서부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죠. 여기가 며칠이냐면 여기 보이세요? 22일. 여기가 22일입니다. 22일. 22일부터 지금 28 일주일이죠. 요거 올라왔다 얘기하는 거. 순유입이 늘어났다.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 이거? 예? 여기서부터 요거 올라왔다고 기사 쓰는 겁니다. 지난주 거래소에 순 비트코인의 순유입이 있다. 그럼 사람들 이거 보면서 야, 비트코인은 거래소로 많이 들어왔구나. 이제 고래들이 팔려고 하는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실제로 올라왔어요. 여기 지난주부터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만큼 이거 올라온 거 가지고 올라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라고요. 뉴스에 속지 마세요. 왜 이런 뉴스를 냈을까요? 뉴스도 뭐가 있을까요? 네, 러시아 루브라 마켓 비트코인 거래량 9개월 내 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지금? 루브라는 뭐예요, 루브라? 바로 러시아 화폐죠. 근데 러시아 화폐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량이 최대로 올라오고 있다. 예,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에게는 호재입니다, 사실요. 근데 뭐 이런 호재 사실 없어도 돼요. 예, 전쟁이 안 나는 게 우리에게는 또 좋은 거고요. 전쟁이 빨리 종료되는 게 좋은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러시아 군이 한복씩 6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현금을 제공하겠다. 이거 웃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암호화폐가 현금화처럼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러시아 쪽에서는요. 네. 암호화폐 준대잖아요. 예. 비트코인 소액 보유자 공격적으로 물량 축적. 이제는 개미들도 내내 맡았다는 거죠. 계속 고래들만 매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개미들도 이거 이상한데 비트코인 사야 되겠는데 하면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오네요.
네, 뭐 오늘 뉴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비슷하게. 예. 가상화폐 기관 투자자가 대세고, 예, 거래액은 개미들은 2배 정도 폭등했다 이런 얘기네요. 예. 뭐 기관들에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 나오죠. 예, 두나무 작년에 3.7조 이득을 봤습니다. 두나무는 업비트예요. 업비트 모회사가 두나무입니다. 예, 업비트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큰 거래 수수료의 수익을 받았으면 3.7조의 순이익이다. 매출이익이죠. 예,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3.7조다.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달이죠. 2월의 마지막 달에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근데 보시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가 비트코인에게 악재보다는 호재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2월 이어서 3월 달까지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화이팅 해봅시다. 네, 지금 제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